안녕하세요. 물리학 1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2020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를 9번까지 풀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0번부터 20번까지 총 11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줬던 프린트를 준비해 주세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조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조력발전소에서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조수간만의 차는 밀물대와 썰물대의 해수면의 높이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래쪽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신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수소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이런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조력발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조력발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겠죠. 니은 해수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해수의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프로펠러처럼 생긴 터빈을 돌려줍니다. 터빈을 돌리는 것은 운동에너지이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귿, 밀물대와 썰물대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높이 차이가 작을 때보다 클 때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표는 물체 ABC의 질량과 각 물체가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물리학 1에서 이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문제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이 충격량 I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I는 F 델타 T 힘의 충돌 시간을 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I는 동시에 운동량의 변화량인 델타 P와도 같았었습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었으므로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속력이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보면 델타 P는 3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0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아래쪽은 2mv 그리고 C는 2m 곱하기 2v에서 4mv가 되겠죠. 이때 P는 운동량으로서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는 것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으므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순으로 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 중인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 페달이 돌아갈 때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 주위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즉,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을 회전시킬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유도되는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서 학교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전동기를 예로 들 수 있고,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는 것은 결국에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이므로 발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기를 보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니죠. 자석이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이 운동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니죠. 스피커에 전원 코드를 꼽으면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반대로 바뀌어 있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키며 유도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때 사용한 자석의 세기가 B가 더 크고 자석의 속력을 달리하면서 가, 나, 다 3번의 실험을 반복합니다. 유도 전류, 즉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 세기는 유도 전류 I의 세기는 3가지 값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는 자석의 세기입니다. 자석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유도 전류가 크게 유도됩니다. 즉 전류의 최대값이 크겠죠. 그 다음 자석의 빠르기입니다. 다른 말로 자석의 속력이죠. 마지막으로 코일의 가문수입니다.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놓은 것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저게 많이 감겨 있을 때 더 큰 유도 전류가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럼 가나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와 나에서 사용한 자석의 세기가 B가 더 크고 자석의 속력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자석의 세기에 비례하는 유도 전류는 나가 더 크겠죠.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사용한 자석의 세기는 같지만 자석의 속력이 다가 더 2배만큼 큽니다. 그러면 속력에 비례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다가 더 크겠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5번이 답이 되겠죠. 14번입니다. 14번은 문제가 굉장히 긴데 고르는 문제, 즉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원래 한 2점 정도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점이라고 해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장대 높이뛰기용 매트가 더 두꺼운 이유에 대해 학생이 추론한 과정이다. 두 선수의 질량이 같을 때, 즉 이 친구도 M, 이 친구도 M일 때 안전을 위해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특정한 값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수한테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가 너무 크면 선수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 값보다 작아야 하는데 두 선수 중 충돌 직전 기억이 큰 니은 선수가 매트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는 말은 I가 크다는 말이고 I는 델타 P와 같았죠. 그러면 델타 P가 바로 기억에 들어갈 운동량의 크기. 이 세 가지가 델타 P이므로 기억에는 운동량의 크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더 큰 선수를 알려면 우선 이 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즉 매트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를 V1, V2라고 하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지는, 즉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의 V2가 더 크겠죠. 이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둘 다 0입니다. 그런데 장대 높이 뛰기 선수는 더 긴 시간 동안 내려와서 더 많은 가속이 되죠. 그래서 V2가 더 큽니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선수는 높이 뛰기가 아니라 장대 높이 뛰기가 되겠죠. 1번, 2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매트와의 충돌 과정에서 두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즉 F 에버리지가 같으려면 매트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높이 뛰기 선수보다 디귿한다. 위에서 충격량 I가 I1과 I2를 비교해보면 어떤 경우에 더 컸나요? 장대 높이 뛰기의 선수의 충격량이 더 컸죠. 그런데 이 I는 F 에버리지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 I2는 같은 평균 힘일 때 F 에버리지 델타 T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결국에 T1,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작은, 즉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의 힘을 받는 시간이 더 커야, 델타 T2가 더 커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그림은 휴대전화 충전기 내부에 있는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의 1차 코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220V, 5V이고 흐르는 전류는 각각 I1, I2이다. I2분의 I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에서의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9단원을 배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변압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변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변압기는 아래 그림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뻥 뚫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N1번이 감겨 있고 오른쪽에는 N2번이 감겨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감겨있는 이것은 전선이겠죠. 즉 여기가 전압이 V1일 때 N1, 여기가 전압이 V2일 때 N2번 감겨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V2분의 V1은 N2분의 N1, 즉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P는 전력이라는 개념인데 이 전력은 V에 I를 곱해주면 됩니다. 변압기에서의 전력 손실이 없을 때 이 중간에서 전력 손실이 없는 경우이므로 왼쪽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아야 합니다. 즉 P1은 P2여야 하고 P는 VI이므로 V1 I1과 V2 I2, 즉 전압과 전류의 곱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V2분의 V1은 I1분의 I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변압기의 중요한 공식을 써보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고 그것은 I1분의 I2다. 즉 전압과 가문수는 비례하고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아래쪽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I2분의 I1을 묻고 있죠. I2분의 I1은 위의 식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걸 뒤집은 형태죠. 서로 반비례이므로 거꾸로 V1분의 V2 이렇게 써주면 결국에는 V1이 220V이고 V2가 5V이므로 계산을 하면 44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도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그림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할 때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합보다 1개의 질량보다 크다. 가는 수소 핵 융합 과정이죠. 수소 핵 융합. 이거는 통합과학 1단원, 빅뱅 우주론과 별과 은하의 생성 이런 단원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이 수소 핵융합을 할 때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헬륨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즉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바뀌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때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이때 질량 결손은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즉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이것을 식으로 정리한 것이 E는 델타 MC 제곱 MC 스퀘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핵융합 과정에서는 항상 질량이 결손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억 보기를 보면 수소 원자의 핵 4개의 질량의 합은, 즉 처음에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왔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나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물은 액체이고
수증기는 기체이죠.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라면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물이 끓어서 그 위에 김처럼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분자 사이에는 항상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렇게 하니까 미는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분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체는 이 인력을 무시하고 저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하므로, 즉 인력에 반하는 힘을 가해 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비가 내릴 때 떨어지는 빗방울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비가 내릴 때는 높이가 H가 감소하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EP는 H에 비례하는, 즉 높이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MGH에서 H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적정 기술이 적용된 장치 A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약한 바람에도 작동하는 풍력 발전기, B는 물과 표백제를 넣어 만든 페트병 실내 등.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바람이 저 프로펠러 같은 터빈을 돌려주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페트병 실내 등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빛의 산란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그 지역 사회에 맞게 지속적으로 생산 소비가 가능하게 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보면 지역에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고,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 없고 친환경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온 대표적인 예시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프 스트로우, 라이프 스트로우는 물을 이렇게 빨대로 빨아들였을 때 그 빨대 안에서 물을 정화시켜주는 필터가 들어있는 빨대인 거죠. 그 다음 큐드럼. 큐드럼은 여러분이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게 힘들어서 이제 바퀴 같은 곳에 여기에다 물을 담고 이렇게 수레처럼 돌돌돌돌 이렇게 끌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게 큐드럼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맞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B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B는 그냥 페트병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산란이 되죠. 그래서 산란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적정 기술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서 이런 기술이 잘 사용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표는 열기관 ABC에 공급된 열에너지, 열기관이 하는 일, 열기관의 열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3점짜리 문제죠.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는 3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열 에너지, 열기관이 하는 일, 열 효율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열 효율에 대해서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 1의 뒤에 1-2단원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 효율은 보통 E로 표현을 하고 이것은 공급된 열 에너지, 그냥 공급열이라고 쓰겠습니다. 열은 Q로 보통 나타내고 공급된 열 에너지분의 열기관이 하는 일 W, Q분의 W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표에서 Q, W, E가 되겠죠.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열 효율의 개념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푸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2를 구해보면 결국에 42분의 42, 즉 0.1이 되겠죠. 그럼 얘는 0.2, 얘는 0.3이 될 거고 그럼 x와 y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50분의 y, 52분의 y가 0.2 나오려면 12겠죠. y는 12. 그리고 x는 50이면 52분의 15, 하면 0.3이 나오겠죠.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변전소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된다.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을 송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거쳐 가정으로 갈 때는 저항 때문에 전력이 손실됩니다. 저항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전류를 이렇게 송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선이 뜨거워지면서 일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력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알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 집어주고 나머지는 한번 통합과학의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생산 전력을 P0라고 하고 송전 전류를 즉 보내는 전류를 I 그리고 송전 전압 보낼 때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이 손실 전력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손실 전력 구하는 식. 그러면 P 손실이라고 쓸 수 있고 전력은 P입니다. 아까 V와 I의 곱이라고 했었죠. 얘는 I 제곱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I 제곱 R인데 I는 생산 전력 P0가 아까 V와 I의 곱이라고 했으므로 I는 V분의 P0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곱 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결국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저항 때문에 뜨거워져서 열 에너지로 일부 날아갑니다.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송전 전압이 EV일 때가 V일 때보다 크다. 손실되는 전력이 EV일 때 P0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서 잃는 손실 전력이 작으면 가정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즉 P가 P0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되는 게 적어서 P0는 4P이다. 이게 이제 위의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실 전력은 P0와 P이고 이 손실 전력은 결국에 V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P0일 때는 V이고 P일 때는 2V, 송전 전압이 각각 2배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P0는 결국에 V 제곱분의 1에 비례할 거고 P는 4V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겠죠. 그러면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P0가 4P이다. 맞는 게 되겠죠. 맞는 보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내용은 한 문제 정도는 3월 모의고사에 꼭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찰흙공 AB가 각각 H, 4H인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걸린 시간은 같다. 걸린 시간이 같을 때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P와 운동 에너지 EK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H에 비례하는 mgH로 쓸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과 속도의 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가 서로 4배만큼 차이 나므로 이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에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 운동 에너지, 즉 EK로 전환이 되겠죠. 각각 가지고 있던 EP가 EK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EP가 EK랑 같아질 때 저렇게 완벽히 전환이 되므로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면. 그러면 V는 뭐에 비례할까요? 루트 H. 질량이 같고 중력과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V는 루트 H에 비례합니다. 바닥과 충돌 직전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EK는 높이가 다르므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배만큼 차이 나겠죠. 그래서 틀렸고.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I로 쓸 수 있고 I는 델타 P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바닥에 도달할 때 여기가 H고 여기가 4H이므로 각각 V가 0에서 출발할 때 바닥에 도달하면 몇 V가 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B는 높이가 4H이므로 루트 4H 이렇게 하면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닥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놓으면 속도가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4배면 속도가 2배고 바닥에 도달할 때 운동량을 구해보면 PA,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2m 곱하기 A의 바닥 도달 속도 V, PB는 B의 질량 m 곱하기 B의 바닥 도달 속도 2V. 결국에는 이 델타 P가 2mv로 같은 것이죠.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보기는 같은 맞는 보기입니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의 평균값. 합력의 평균값.
즉 평균 힘 F 에버리지를 묻고 있습니다. F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I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서 I가 같고 걸린 시간 델타 T가 문제에서 같다고 줬으므로 공이 받는 합력의 평균값, 즉 F 에버리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또 물리학 1과 연계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번에 다음 주에 치는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